안녕하세요, 고성입니다. 어, 오늘부터 ASP.NET MVC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WPF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WPF보다 ASP.NET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ASP.NET MVC5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WPF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잠깐 번외로 하고 어, 아니면 뭐 하여튼 시간이 될 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프단의 MVC5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웹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진행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어, 근데 먼저 아까 녹화를 했었는데 좀 녹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부득이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프로젝트 구성 뭐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P.NET MVC5가 무엇이냐라고 아신다면 MVC 패턴을 적용한 단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MVC는 말 그대로 모델 뷰 컨트롤러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독립적 구성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이 적용된 뭐 솔루션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쪽하고 비교하면은 스프링 MVC가 있겠고요. 어, 어, 그 단대 쪽에는 ASP.NET MVC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넷 MV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웹폼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웹폼 같은 경우는 1세대 웹 기술이 들어간 걸로 해서 윈폼으로 작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고 대신에 이제 어, 대신에가 아니죠. 그 윈폼처럼 어떤 윈폼 잠깐 보시면 이러한 UI 구조를 디자이너를 통해서도 그 웹폼에서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음, 좋은 평을 못 들었습니다. 웹폼 같은 경우는 좋은 평을 많이 못 들었고요. 웹에 어, 그 당 제가 처음 그때 웹폼 봤었던 게 2009년인데 2009년 당시만 해도 웹폼을 많이 쓰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SI를 예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SI 같은 경우는 2009년 당시에는 대부분 웹 쪽 개발이라고 한다면 PHP나 ASP도 아니었죠? ASP도 아니었고, JSP가 주류를 이뤘고요. ASP.NET 웹폰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사용하고 있겠지만 뭐 주류로 사용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 ASP 그 단데 웹폰 같은 경우는 당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참 무겁다고 비난을 많이 들었고요. 웹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기술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뭐 컨트롤을 통해서 어떤 UI를 아주 간단하게 구성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웹 기술이 계속 뭐 숨가쁘게 뭐 바뀌고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나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개발, 그러니까 발전 속도에 맞춰서 어떤 웹폼이 또확 변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MS 틀에 딱 끼워지는 그런 웹 기술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도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ASP 그 단넷 계열에서도 ASP.NET MVC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스프링 MVC와 비슷한 웹 기술을 그러니까 뷰에서의 웹 기술을 이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MVC라는 게 나왔고, 어, 그리고 그때 그 예전에 그 개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웹 기술은 PHP, ASP, JSP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두 똑같이 뭐 뷰 스크립트하고 그 마크업 언어죠. HTML하고 그걸 구성하는 로직을 구성하는 이제 PHP 그리고 VB 스크립트 그리고 자바 언어가 막 혼재되어 있는 모델 원 방식의 그런 웹 기술들이 주가 됐었는데 점점 발전한 거죠. 이제 또 그런 모든 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스파게티 소스를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유지 보수가 힘들고 어, 너무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뭐그 뷰와 이제 뒤에 백엔드를 분리하면서 이런 MVC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2를 모델 2인가요? 모델 2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방법론들인 거죠. 모델 2가 도입되면서 뭐 이제 MVC 패턴 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바 쪽 계열은 이제 스프링 MVC가 나오면서 완전 주류가 되었고 ASP.NET은 다소 좀 옛날 MS의 삽질 덕분에 아주 좀 각광받지 못했던 그런 기술이 좀 됐는데 MVC가 나오면서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일단 많이 안 쓴다. 예, 많이 안 쓰고 어, 뭐 이전에 그 강의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그러니까 SI를 이루는 대부분 한 10, 80% 되는 관공서 사업들이 다 자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과 유닉스 뭐 하여튼 그런 인프라 구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리고 이제 점점 그 환경 구성이 인력 구성이 그런 식으로 조금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바 개발자가 구하기 쉽고 어떤 기업이든지 어, 그 인력 수급이나 아니면은 관공서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바 기술이 거의 필요했기 때문에 자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많이 MS가 여러 가지 분야, 그러니까 웹 쪽이나 백엔드 서비스 쪽에서 많이 뒤처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ASP 웹 쪽에서는 ASP 기술은 많이 쓰진 않는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는 뭐 그 단넷이 크로스 플랫폼을 목표로 해서 모바일 뭐 데스크탑부터 어, 웹 그리고 모바일까지 모두 크로스 플랫폼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빼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만 봤을 때는 좀 전망이 있지 않냐. 그리고 계속 뭐 이전에도 MS가 서버 쪽은 좀 그래도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발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웹 개발에서는 뷰 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 페이지와 백엔드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해주는 그 서버 부분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어, 그 웹 개발을 하다 보면 퍼블리셔나 웹 디자이너들이 HTML 페이지하고 어떤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미리 뽑아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다가 데이터 바인딩을 해서 뭐 어떤 출력을 해주는 그런 디자이너 코드를 미리 생성을 해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부분은 개발자가 많이 신경 쓸 일은 없지만 뭐 일단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좀 변해서 옛날이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뷰 스크립트까지 동적 UI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반영이라고 해야 되네? 붐이 일면서 어, 그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노드.j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 그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 사이드부터 백엔드니까 그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모두 작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많이 좀 대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웹에서는 리퀘스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받아서 리스폰스 한다, 응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합니다. 그 웹에서 통신하는 방법은. 근데 이 HTTP 프로토콜도 TCP 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TCP와 통신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다만 이거를 요즘은 이제 그 예전에는 동기화라고 그러니까 웹을 동기화라고 했었다면 지금의 웹은 이제 비동기가 대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동기라고 한다면은 TCP/IP로 얘기 드리자면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리스폰스가 이제 와야 된다는 거죠.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리스폰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떤 커넥션을 맺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비동기가 되면 기술이 이제 그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동기라고 하면은 AJAX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퀘스트를 던졌을 때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어떤 리스폰스를 주기 위해서 그 어떤 리퀘스트 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리퀘스트 요청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어떤 응답 대기를 시킨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응답을 보내줄게 그냥 예고를 하고 결과값을 리턴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어떤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HTTP 핸들러를 그 교환해서 그 요청이 계속 오는지만 체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요청을 보내준다는 그 신호가 왔을 때 그 리스폰스 받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가 대세가 되면서 이제 부하를 핸들링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음, 아마 노드.js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노드.js가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기존에 이제 동기화 응답을 하는 만약에 웹페이지가 동기화 코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 계속 그 페이지가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줄 텐데 이제 비동기가 되면서 정적 컨텐츠들은 미리 다 뿌려지고 데이터가 이제 응답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데이터를 뿌려주는 그런 이제 좀
유연한 그런 UI를 보여줄 수 있는, 웹에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넷 같은 경우는 이미 단넷 4.5가 이미 나왔을 때 비동기를 지원을 시작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강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 여기서 Node.js를 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Node.js도 이제 그 async await 비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도입을 해서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요. 정확히는 Node.js가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어, 하여튼 그 항목 보장에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들을 보시면 뭐 지금 인증 그리고 슬롯 어스케이션 이거 권한인가요? 하고 인증 권한 인증 그리고 리졸브 캐시 웹 핸들러 acquire state execute 핸들러 release state update 캐시 로그 리퀘스트 샌드 리퀘스트 해가지고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인증이나 권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타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리스폰스로 가는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그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음, 보통 그 SNS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파이프라인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을 거친다는 게 다음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되는 부분을 거치고 이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제 주소가 웹 URL 주소가 매핑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주소를 따라서 이제 컨트롤러 쪽에 오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실제 뷰에 연결되어서 어떤 뷰의 결과를 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거칠 때 이러한 액션 익스큐션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메서드일 수도 있고 뭐 어트리뷰트도 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권한 인증 필터들도 있고 어떤 액션 필터들도 있고 액션 익스큐션 뭐 있고 액션 리저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션 익스큐션 부분을 좀 옵셔널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이터, 바인딩되는 데이터들이나 인증이나 권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액션을 처리해야 될 때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result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result 필터를 통해서 non-view result, view result로 가는데 non-view result 같은 경우는 이제 redirection이나 어, 리다이렉션이나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반환하는 아니면 XML 데이터를 반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뷰 리절트는 HTML 그러니까 ASP.NET MVC에는 CS HTML 그 페이지를 에 있는 스크립트 마크업 언어들을 읽어서 뷰 엔진에서 매핑 시켜가지고 HTML 헬퍼, 밸리데이션 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가공 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보는 음, 이러한 페이지 스크립트 마크업 언어들을 이렇게 다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리턴 시켜주면 저희 보통 웹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만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라이프 사이클과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각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ASP.NET 파이프라인 리퀘스트 파이프라인이라고 뭐 검색해 보시면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프로젝트 구성은 지금 웹, 웹 테스트 서비스 모델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웹 부분이 이제 실제 호스팅되는 프로젝트 부분이 되겠고요. 앱스타트의 이 폴더에 보시면 번들 컴픽이라고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로딩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필터 컴픽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필터들, 저희가 이제 필터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거르는 거죠. 거르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아이덴티티 컨피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뭐 로그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로그인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로그인 정보라든지 관리자 구성 같은 것 나와 있고요. 그 라우트 컨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소가 어떻게 매핑되는지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액션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컨트롤러스라는 폴더에 각 있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액션은 그 안에 있는 메서드들, 그리고 아이디는 그 메서드에 들어갈 파라미터들, 인자값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디폴트라고 해서 보시면 기본 경로값을 포함하는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 액션,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URL 파라미터 옵셔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으로 처리된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밑에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이제 CSS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트스트랩 그 CSS 같은 거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내역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컨트롤러들을 보시면 홈 컨트롤러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 컨트롤러는 MVC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아서 액션 리절트를 반환하는데 액션 리절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논뷰 리절트가 있고 뷰 리절트가 있는데 뷰 리절트에는 이런 뷰를 반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파일 다운로드 같은 거 했을 때 파일 그 리절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논뷰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리다이렉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이슨 데이터를 풀어줄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dex about contact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뷰백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뷰백은 그 전역으로 이 페이지에서 생성되는 전역 메모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백의 뭐 어떤 정의를 뷰백에 보시면 이러한 그 동적 변수에다가 담아서 뷰에 전달한다는 거는 뷰스의 홈의 인덱스 페이지, 인덱스 CSHTML에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라고 여기는 없겠네요. 인덱스가 아니고 about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뷰백의 타이틀하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용 메모리인데 동적 인자로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결과 뷰를 반환하는데 인덱스를 설명드리면 이제 리턴 뷰를 하면 이 인덱스 페이지를 미리 읽고 이 인덱스의 어떤 어바웃 페이지로 해야 되겠네요. 이 어바웃 페이지를 호출을 하면 그 뷰가 반환되기 전에 뷰백에 있는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출력을 해서
HTML 페이지,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결과 페이지를 반환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메시지에 Your Application Description P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도록 바인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폰트는 뭐 말 그대로 폰트 정보, 폰트 이제 그런 파일들이 있고, 모델스 보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모델에서 뭐 인증이나 뭐 계정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모델들이 있습니다. 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뷰에 뿌려질 그런 모델들을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의 jQuery나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뷰 관련해서 뷰 스테이트나 레이아웃 페이지 같은 경우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global.asax 페이지에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에어리아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등록, 여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록 절차들 처음 로딩 됐을 때 등록되는 것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뭐 레지스트리 컴픽, 라우트 컴픽, 번트 컴픽 같은 경우 다 돼 있어서 이쪽에서 이 아까 부분을 위에 앱 스타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의 이 클래스들이 다 등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이제 그 configuration us라고 해가지고 인증 구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SP.NET MVC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연동해서 기본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케이스를 못 봤고요. 아무래도 엔티티 프레임워크 연동돼서 쓰는데 확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규모로 호스팅되어 있는 페이지를 ASP.NET으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하여튼 이게 뭐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셨던 분들은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어렵고 뭐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사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타사 로그인 공급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 구글 계정 연동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 해본 경우로는 타사 로그인을 쓰면 좋긴 한데 프론트엔드를 ASP.NET으로 거의 넣는 케이스가 없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대부분 아직도 PHP로 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나마 이제 뭐 대형 포털이나 어떤 아닙니다. 대부분 뭐 자바, JSP, 스프링 뭐 이쪽 계열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뭐 프론트엔드다가 놓는 케이스가 없어서 이거를 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진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 이걸 안 쓰고 커스터마이징 된 아니면은 별도로 로그인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뭐 필터 같은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MVC의 장점을 설명을 지금 드리면은 MVC의 장점은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그 계층적인 어떤 코드 베이스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텐데요. 어, 이 MVC가 결국에는 어떤 관심사의 분리, IOC나 DI 패턴을 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프론트를 의미하는 그런 계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패턴인데, 이 MVC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한다면은 단연 테스트 프로젝트 같은 거를 써서 개발 주도 디벨롭 드라이븐이라고 하나요? 개발 주도 어떤 그런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웹폼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웹폼에서 이 MVC 흉내를 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나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한다면은 똑같이 할 수 있고 테스트 프로젝트를 해서 할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웹폼은 거의 사정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좀 강조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모델뷰 컨트롤러 이 기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스크립트 코드, 그러니까 뷰와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까 모델 1하고 모델 2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MVC가 그걸 하기 위한 뭐 그런 스파게티 코드를 작성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론, 패턴 그런 거니까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16강인가 16회인가요? 16회에서 IOC하고 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런 IOC 컨테이너를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테스트 프로젝트도 구성을 해놨고요. 테스트 프로젝트 보시면 테스트 메서드 해가지고 홈 컨트롤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널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뷰에 대한 어떤 결과 값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뭔가요? 목 같은 걸 통해서 DB 연결 없이도 어떤 데이터 에 대한 결과를 어떤 테스트 해볼 수 있다. DB 연결 없이 이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장점 아닌 장점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MVC 패턴 같은 경우는 단위 페이지 패턴으로 구성을 하면 아마 웹폼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웹폼이 빨리 뽑아낼 수 있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것도 어, 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결국에는 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랬고, 테스트 주조 개발 이런 그 데이터 레이어를 구분해서 개발하는 게 100% 이게 또 좋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좋지. 그러니까 아주 이게 완전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데이터 레이어를 구분하는 식의 개발 방법을 계속 계속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OOP나 어떤 객체 간의 연결성을 그런 거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이런 레이어를 구분하는 코딩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 데이터 레이어를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델 클래스가 여기서도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윈폼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작성했을 때, 콘솔 어플리케이션 작성했을 때, 부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모델 클래스를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모델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모델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데이터 프로젝트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ORM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GitHub에 있는 MVC 아키텍처라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참조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 GitHub 페이지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그 솔루션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어떤 데이터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모델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에서 어떤 CRUD 작업을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어떤 뭐 입력, 삭제, 수정 같은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부분을 하고 이제 서비스에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거고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컨트롤러에서는 이 서비스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바인딩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솔루션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가장 내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기서 MS SQL로 할 건데 이걸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RM 같은 거를 써서 어떤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서 쓰는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JPA나 하이버네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는 뭐 단넷과 자바 양쪽에 다 있고 JPA는 뭐 그 자바 계열 엔티티 프레임워크 같은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근데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이제 코드 퍼스트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코드 주도형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모델의 어떤 엔티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로 따지면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모델을 생성함으로 해서 이제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쪽 안에 있는 이제 프로퍼티들이 각각의 이제 컬럼들이 되는 겁니다. 컬럼들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 쿼리를 날리지 않고 개발자가 코드를 통해서 DB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드 퍼스트고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데이터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퍼스트를 DB를 먼저 데이터베이스 퍼스트죠.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해서 테이블과 컬럼들을 모두 생성해 놓은 다음에 그 프로젝트들을 리버싱해서 그 모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퍼스트를 한다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의 데이터 모델이 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쳐져서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저장소, 말 그대로 저장소고요. 데이터를 아까 CLD 하는 그런 데이터 작업에 사용될 겁니다. 뭐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서비스는 아까 비즈니스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줄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이 웹 프로젝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아키텍처에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이제 제네릭 레파지토리 패턴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하는데 오토파 프레임워크를 써서 하고요. 그리고 오토매퍼라고 해서 오토 캐스팅 되는 다이나믹 오토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매퍼 데이터 매퍼를 사용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두 뭐 똑같이 참조해서 가능은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OR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ORM 말고 그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쿼리를 직접 작성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단넷에서는 다퍼가 있고요. 자바 계열에서는 이제 마이바티스죠. 마이바티스가 있고, 그런 걸로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ASP.NET에서는 그 웹 API가 따로 있습니다. 그 RESTfu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웹 API가 있고요. 그 웹 API가, 스프링에서도 똑같이 RESTful 서비스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만 지금 그러니까 단넷 4.6 단넷 풀 프레임워크에서는 웹 API 프로젝트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MVC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웹 API 그 RESTful 서비스를 작성하는 그 프로젝트를 같이 생성하게 해주는데 이제 단넷 코어에서는 별도의 개별 RESTfu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왜 웹 API 그 RESTful 서비스가 뭐 이런 식의 페이지가 대세가 되냐? 보니까 이제 왜 그런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떤 헤비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가벼운 어떤 RESTful 서비스 API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해 주자. 이런 그 개념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이 이제 되면서 웹 API, RESTful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예전부터 중요했고 이미.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RESTful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단넷 코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물론 그 단넷에서 WCF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어울리는 그런 그 그러니까 RESTful 서비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넷 코어에서 제공하는 웹 API를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음,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말씀드리겠고요. 갑자기 할 말이 까먹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먼저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게 음, 지금은 그냥 풀 프레임워크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는데 최종에는 단넷 코어에서 하는 그 작업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 웹은 뭐 앞으로
대세가 클라우드 아닌가 싶고요. 그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클라우드에서 그 어떤 호스팅하는 그런 게 다 대세가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의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 국내에서는 이제 뭐 호스팅하는 그거는 음, 상당히 좀 위협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지금 모바일 이게 다 모바일 시대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에 있어서 대형 진짜 빅 글로벌 업체들 아마존이라든지 뭐 MS라든지 뭐 세일즈포인트 같은 경우들 다 클라우드 지금 다 클라우드 다 그래서 ASP.NET이 아니라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가 오픈 소스가 되면서 어, 저 얼마 전에 본 건데 빅데이터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그런 접근도 모두 단넷 코어에서 다 모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뭐 기존에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어, 기존보다 조금 더 좀 파워풀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 네, 하여튼 서론이 길었네요. 네, 뭐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요거 해석된 사이트가 이미 있습니다. 이게 단넷 델타라고 있는데 여기서 에스쁘나 FC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조금 뭐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걸 따라 하시게 된다면 GitHub에 있는 소스를 직접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일단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랑 똑같이 하진 않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바꿔서 변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계획적인 설명을 드렸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디버깅 한번 해보고 설명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호스팅되는 URL, 이 URL에 접근된 스텝, 처음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이 주소는 이 속성에서 보시면 웹에 프로젝트 URL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때는 IIS 익스프레스 설정을 해서 그 실제 도메인으로 접속하는 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로컬 주소로 이제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홈에서 이 홈에 있는 이 주소가 실제 지금 이제 메인 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인덱스 페이지 요거를 타서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 기본 주소가 홈 인덱스다.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주소만 왔을 때도 이 페이지를 타게 된다. 이 페이지를 탔을 때는 홈에 이제 이 인덱스 메서드를 타서 이 뷰에 있는 홈의 index.cs HTML 이 페이지에 이 HTML 정보들을 만들어서 보내주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리스폰스를 보내면 이렇게 리퀘스트가 오게 되겠습니다. 네,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HTTP 프레임워크와 ASP.NET MVC에서 제공하는 그 계정 등록 방법 이런 그 기본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데 어, 요거는 뭐 요것도 써보고 나중에 요걸 별도의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적으로 뭐 캐시라든지 아니면은 세션 같은 거 사용법, 뭐 쿠키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아무튼 근데 해볼 거는 많은데 시간이 항상 없어서 걱정이네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도 뭐 지금 1강부터 16강까지 왔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냥 어느 정도 어, 가- 기초적인 건 다 건너뛰고 그냥 조금 필요하다 이런 뭐 힌트 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로만 작업을 그러니까 강의를 해드려서 거의 이 부분도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1시 26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보강해서 일단 한번 테스트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작업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이었고요. 감사합니다.